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 볼 것도 없다. 이젠 이겼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뉴욕타임스 굉장히 진보적인 매체인데 할 수 없이 트럼프가 이긴다고 요만큼 이긴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 아직까지도 그 세계주에서 트럼프가 뭐 해리스에 비해서 그렇게 앞서가고 있어?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 방송은 뭐 서울경제신문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더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미국 대선 특집 보도,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담당하고 있는 강혜신입니다. 매주 한 주일씩 여러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대선이 끝나는 그때까지 매주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그리고 미국 날짜로는 목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뭐 제일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 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무척 좋아했었던 것이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난 8월과는 달리 세 군데 주에서 앞섰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냥 하루살이와 같았는가, 부질없었던가,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이제 11월 5일까지는 좀 기간이 남았잖아요. 오늘, 내일, 적어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누가 이기겠다 하는 짐작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승리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운 단계거든요, 지금. 그러나 이제 기금 모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후보들이 정책을 조금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한국도 포함되는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해 같으면은 부통령 후보의 토론은 거의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데 올해 딱 한 번 있잖아요. 한국 날짜로 10월 1일이 화요일일 겁니다. 아침 10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저녁 6시에 공화, 민주공화 부통령 후보들이 딱 한 번 토론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접전일 때는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아직 대통령 후보들이 다시 토론할 것 같지 않고, 그럴 때는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는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 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관광 공동펀입니다. 자, 제가 앞으로도 한두 주일 정도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로 섣부르게 판단하시면은 나중에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 날짜로는 화요일, 미국 날짜로 월요일에 정말 꽝 하고 뭐가 터졌습니다. 진보적인 신문이죠.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8월 달까지는 같이 비슷하거나 뭐 해리스가 조금 앞서기도 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 7군데 가운데서 3군데에서 해리스 후보를 앞섰다. 애리조나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에서 앞섰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더 볼 것도 없다. 이젠 이겼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뉴욕타임스 굉장히 진보적인 매체인데 뉴욕타임스에서 할 수 없이 트럼프가 이긴다고 요만큼 이긴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도 상황을 판단하기 힘들었을 뿐더러 제가 불과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23일이었고 미국 날짜로 지금 오늘이 26일인데 오늘 지금 보니까요, 그게 또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에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에 비해서 5% 앞서가고, 조지아에서는 4%, 그리고 애리조나에서 5%,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2% 앞서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며칠 사이에 같은 여론조사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동률입니다. 애리조나 5%에서 2% 앞서가는 것으로 줄어들었고, 조지아주는 4%에서 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루살이와 같은 여론조사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여론조사를 할지라도 트럼프 후보가 그 세 주에서
이긴다, 만약에 이겼다 하고 선거인단을 계산하면 43표거든요. 나머지에서 네바다는 동률이고 나머지 세 군데에서 해리스 후보가 이기니까 블루월에서 다 이겨버리니까 여기는 50입니다. 선거인단이. 그래서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 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자꾸만 여기저기서 이 경합주의 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막 약간 오피니언 리더들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계산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음 주에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까지 어떤 특별한 후보가 적어도 뭐 6%, 7%, 8%를 몇 주 정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야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세, 여론, 지금 그다지 지난주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이기는 곳도 있지만 그게 오차범위고 또 해리스 후보가 여전히 이기는 곳도 있고 더 중요한 건요. 그런 경합주에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거기 경합주에서도 또 스윙 보러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마음을 결정했어도 또 바꿀 수 있는 유권자들이 선거의 결정권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요. 일반인들이 후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 경합주에서는요. 한 18% 정도가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분들은 트럼프 후보에게서는요. 뭐 이민, 경제, 국경 이런 거 다 3%씩 밖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35%가 기질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저 사람이 진득한가, 점잖은가, 너무 아이들스럽지 않은가, 과격한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personality 또는 뭐 temperament라고 말씀드릴까요? 35%가 그렇게 봅니다.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도 17%가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인간적으로는 별로 싫어도 뭐 트럼프 정책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무당파들은 그런 정책보다는 사실은 개인이 어떤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래야 정책을 내릴 때도 저 사람이 공정하게 정책을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도요. 17%가 제일 중요한 건 퍼스널리티야. 대통령으로서 기질이 되나? 성품이 되는가? 뭐 그런 것들요. 템퍼먼트. 야. 그러나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야 우리가 거의 10년을 봐서 잘 알지만 해리스 후보는 모르니까 도대체 정책이 뭐지? 이런 것도 궁금해합니다. 굉장히 많이요. 그리고 도대체 누구냐고 아직도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분명하게 되는 것은 지금으로서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도대체 펜실베니아를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많이 조금 우리가 그 개표할 때 이젠 됐어 하는 걸 빨리 알 수도 있어요. 누가 이기든지 펜실베니아를 이기면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지금처럼 조지아주 이기고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이기고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다 이긴 주는 노스캐롤라이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이기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 물론 어떻게 하고 이상한 변화가 생겨서 이길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이겨야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실베니아가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뉴스를 들으실 테니까 펜실베니아의 성향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자면요. 펜실베니아주는 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50% 안 됩니다. 그쪽에 이제 뭐 러스트벨트라고 하고 노동계층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면 트럼프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은 거고 카톨릭 신자가 25%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낙태를 찬성한다 할지라도 또 바이든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잖아요.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이기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펜실베니아 사람들이요, 유권자들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경제, 국경, 이민이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민주주의랍니다. 근데 이것도요, 지금 펜실베니아 주에서 해리스가 약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뭐 몇몇 매체들에서 분석을 해놓은 거지
정확하다고 보기도 참 힘듭니다. 전국 여론조사와 어떤 격전지, 한 주 이런 여론조사가 굉장히 표본도 작고 하니까 좀 읽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유권자들은 한 33% 정도가 우리가 보통 세계적으로 딱 이제 믿고 보는 신문, 하면 보수 신문에서 월스트리트저널, 진보에서 뉴욕타임스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33%가 그런 신문을 통해서 뉴스 접하지 않습니다. 팍스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팍스가 아무래도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보다 엄청 이제 센세이셔널하고 가짜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팍스가 선거철에 가짜 뉴스 했다고 선언을 하고 법적에서 그 합의를 해서 8억 달러를 물어줬잖아요. 지난번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어서 카톨릭 신자가 25%, 그리고 민주주의를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네. 교육을 많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좀 다른 주보다 적기도 하네. 아주 적진 않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펜실베니아 이 성격은 우선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누가 이기든지 펜실베니아에서 이겨놓으면은 백악관으로 가는 길이 아주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서 이번 주에 조금 아직까지도 그래? 아직까지도 그 세계주에서 트럼프가 해리스에 비해서 그렇게 앞서가고 있어?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론조사가 굉장히 그 주에서 되는 여론조사는 퀄리티가 전국 여론조사보다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하지도 않고요. 전국 여론조사는 늘 해오잖아요. 같은 매체들이. 이게 자주 해오지도 않고 선거에 다가와서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아직까지는 승리 가능성을 평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요, 좀 전에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는 조금 더 보이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지금도 전문가들이 볼 때는요, 예를 들어 오늘 폴리티코 같은 데서는 펜실베니아 이기면 트럼프가 여기 이기고 하면 쉬워 이렇게 쉽게 구분도 해놓습니다. 그런데 더 여론이나 선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직도요, 현실적인 조합이 한 12가지는 나온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여론으로 볼 때 해서 한마디로 모른다예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항상 이제 경합주 몇 군데, 6군데, 7군데,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이렇게 정해놓는데, 그것도요, 지금으로선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끝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음 주가 되면 노스캐롤라이나가 갑자기 이러이러한 문제로 너무 중요해졌어요 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노스코리아가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마크 로빈슨이라는 현재의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부지사고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포르노 사이트에 쓴 글 등등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그 시한폭탄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모른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후보에게 질 때는 블루월,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가 무너져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이 이겼을 땐 거기를 다 이겼기 때문에. 이래서 그런데 이번에 지금 아직도 오늘 9월 26일이고 미국 날짜로, 한국 날짜로는 27일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길에서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 경합주 이 분위기가 변하거든요. 오바마 때부터. 오바마가 플로리다를 차지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오하이오도 차지했고 그 당시에 공화당의 거점이었는데.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도 모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있어요. 기금 모금에 있어서 8월 달에도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서 거의 한 3배가량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이제 또 메워보려고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팟캐스트라든가 또 아주 인터뷰를 무척 많이 하고 있고, 카멜라 해리스는 가능하면 인터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솔로 인터뷰 딱 어제 한번 했는데 MSNBC 여기서 특별하게 눈에 띌 만큼 폭탄을 탁 말의 폭탄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냥 뭐 별로 큰 실수 없이 얌전하게 트럼프 후보가 너무 진지하지 않다 이런 뭐 비난 정도 하는 그런 정도로 했고, 기금 모금이 그 카멜라 해리스가 잘 되고 돈이 많다는 것은 막판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안보 전문가 한 400명 정도, 200명 넘게, 경제 전문가 한 400명 정도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보다 안정적이고 민주주의를 생각해도 그렇고 하면서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지한 게 있고, 또 뭐 이자율이 뭐 0.5%포인트 인하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딱 받아버린 그런 선물이잖아요. 그 2차 암살 시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이건 이번에 선거에서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합주의 유권자들이 트럼프 후보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ersonality,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여전히 선거 캠페인 할 때마다 해리스 후보를 뭐 머리가 나빠, 바보 같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뭐 세 군데 그룹을 얘기를 했어요. 다 정신 이상이 있는가, 감정 받아야지 된다고, 나를 지지해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통할지도 모르죠. 통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두 후보 전부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후보는 지난번에 출마했을 때의 보호 무역주의보다 한 발 더 나간 것 같습니다. 동맹도 이제는 막 이제 두드리고 있어요. 한국의 일자리를 노스캐롤라이나로 가지고 온다던가, 독일의 일자리를 또 어느 주로, 또 뭐 중국의 일자리를 미국의 뭐 조지아주로 가지고 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맹의 일자리를 빼앗아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리스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21세기를 향해서 아주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해서 나가야지 된다고 하고, 이제 본인은 그 자본주의자인데 자본주의가 지나치게 가는 것은 경계한다, 이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전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이제 중산층을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것을 할까,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트럼프 후보는 여전히 관세 엄청나게 높이고, 그리고 이제 세금도 부자에 대한 세금 깎아주고 기업에 대한 세금 깎아주는 것을,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세를 높이는데 왜 그것으로 자녀 양육비 여기에 혜택이 되는지는 트럼프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 관세가 높아지면 일반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물건이 비싸지니까요. 아무튼 트럼프 후보의 경제 정책은 관세 인상과 특히 뭐 중국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요. 뭐 관세에 대해서는 또 동맹국도 없는 겁니다. 동맹국도 전혀 없고, 아무튼 그런 그 경제 정책을 조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에 대해서 해리스가 경제를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선거 그 직전이 되면은 지금과는 달리 경제에 대해서는 해리스가 훨씬 그 불안정함이 없이, 이건 이제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점이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건 세금 감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자에게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불안하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제는 크게 해리스 후보에게 해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인지 아마 해리스 후보가 내일 국경을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이 바이든의 부통령으로서 국경에 대한 어떤 책임을 맡아서 남미도 가고 하긴 했지만 굉장히 꺼려했었던 일입니다. 성과 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이민개혁 없이는 국경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딱 다수당으로서 하원에서 국경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돈이 다 필요한데 그런 건 안 주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원했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경제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 이자율도 내려갔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게다 대고 가솔린 값이 내려가고 있고, 물론 이건 위험도는 있습니다만 중동의 지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될 땐 내가 국경을 가야지 하고 내일 국경에 간다는 게 굉장히 이제 좀 경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이 스윙 보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더 점잖게 안정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캠페인 방식을 바꾼다면, 그러면 트럼프 후보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나에게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헤드 검사라고 했거든요. 머리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지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건 잘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캠페인과 두려움 캠페인 이게 분명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측에는 통합니다. 무당파에 통하기도 하겠죠. 어느 정도는 얼만큼 통할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될까 이것들도 굉장히 변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마크 로빈슨이라는 노스캐롤라이나 바로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너무 칭찬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마틴 루터 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고 나는 내가 정말 백인이 아니어서 그렇지 나는 백인이라면 KKK단에 가입했을 거야. 노예제도도 부활시켰으면 좋겠어. 그들이 그럼 나도 노예 몇 개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공화당에서도 몇몇 사람은 지금 부지사인데요. 주지사 후보 사퇴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너무 강하게 마틴 루터 킹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했었으니까 선거 캠페인에서도 그런데 아직은 말하지 않고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이 사람 막 포르노 사이트에다가 뭐 처제와 뭐 성관계를 하는 뭐 열망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공화당에서도 아직도 그런데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 후보 같은 사람. 아니 언론에서 말한다고 그게 다 사실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 포르노 사이트에다가 이 같은 글들을 쓸 때의 IP 주소가 그 사람 집 주소였거든요. 그리고 또 왜 실명을 썼죠? 실명을 썼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람을 보호하니까 누군가가 이제 인터뷰하다가 들어보니까 야 이제 공화당은 부끄러움도 죽었는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아무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의 주지사라든가 테네시의 주지사 이런 사람은 바로 이 마크 로빈슨이라는 사람 내려와야지 된다. 이게 트럼프 후보에게도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 must win. 반드시 이겨야지 되는데 여기서 저 사람 싫다고 뭔가 투표할 기분이 아니네 하고 안 나가면 표를 뺏기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무튼 주지사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인 조지아주 그리고 테네시 주지사는 저 사람 지지했었던 걸 철회를 했는데 이거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특별히 엄청나게 좀 위태위태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뭐 엄청나게 딱 뛰어오르는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뉴스를 들으시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합주 여기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데 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뉴스 들으면 어느 날은 이번에는 시니어 노인표가 중요해. 젊은이 표가 너무 중요해. 뭐 히스패닉 아프리칸 아메리칸 백인 안 중요한 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선거가 이렇게 격차가 아주 적을 때는요. 마지막으로 한 번 있는 부통령 후보 토론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팀 월즈라는 60세의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JD 벤스라는 40세의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이 팀 월즈는 약점은 지금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도 너무 진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팀 월즈도 본인의 주에서 미네소타에서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정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것은 약함이 되고 대신에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후덕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로는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보다 훨씬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통령 후보가 강한 말을 너무 많이 쏟아냈어요. IT 이민자들이 뭐 남의 애완동물까지 잡아먹는다던가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을 뭐 고양이 레이디라고 한다던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에서는요. 부통령 후보가 이제 선거에서 떨어지잖아요. 대통령도 떨어지고 부통령도 떨어지는 거죠. 세트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다시 그 사람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JD 벤스는 워낙에 성향도 그렇겠지만 다 그냥 던질 수 있는 것을 지금 다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통령 후보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CBS에서 하는데 토론은 한국 날짜로 미국 날짜로 10월 1일이니까 한국 날짜로 10월 2일이 되고요. 미국 날짜로 화요일 밤 한국 날짜로 수요일 아침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날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고 한 번인데 조금만 잘해도 이 경합주에 큰 그 표 차이를 줄 수도 있다.
또 부통령 후보들이 다시 토론을 하지, 그 전까지는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원래도 한 번밖에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으니까 잘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부담스럽게. 그리고 이번에 부통령 후보 토론회는요, 사회자가 두 사람인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로라 오도넬이라고 CBS의 앵커인데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인터뷰를 했고 10살 때 한국에서 2년 동안 살았죠.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군의관이었을 거예요. 육군 용산에서 2년 동안 살았던 이 로라 오도넬이 다른 진행자와 함께 인터뷰를 합니다. 자, 이리하여 지난주와 비교할 때 여론과 판세에서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약간 우위로 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변화는 있었다. 그 사이에 해리스는 차곡차곡 좀 쌓아가는 느낌, 트럼프 후보는 조금 더 과격해지는 느낌, 지금까지 어떤 때보다도 자,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용자 전문회사 용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관광 공동펀이었습니다. 저는 강혜신이었고요. 혹시 날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뉴스를 좀 보고 싶다 하시면 뭐 유튜브에서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라고 찍으시면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